이번 시간은 법인의 기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원래 독립된 권리 주체지요. 그죠? 하지만 법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념적인 어떤 하나의 권리 주체이지 실제로 움직이고 하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이란 법이 정해준 하나의 어떤 그 쉽게 말해서 관념적인 어떤 그런 주체가 아닌 실질적으로 자연인 사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인으로 구성된 기관이 법인 의사를 결정하고 또 내부적으로 법인 사무를 처리하고 또 외부적으로 법인을 대표합니다. 이 법인 의사 결정하는 것이 사원총회입니다. 그죠? 사원총회하고는 재단법인에서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쉽게 말해서 그 재단법인을 만들 때 이미 정해져 버린 거죠. 이건 잘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법인 사무를 처리하고 외부적 법인을 대표하는 것은 이사입니다. 이사. 그래서 사단법인에는 이사와 사원총회가 반드시 필요하고 재단법인은 이사와 감사가 필요합니다. 사단법인에는 감사는 있을 수 있지만은 임기기간이고요.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원총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된 요소인 이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57조는 이제 일반 규정입니다. 모든 법인의 일반 규정에 해당됩니다. 법인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 사무를 집행하는 상설 필요기관입니다. 이사의 수와 인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사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다수결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사는 자연인에게 한정되죠. 이사의 임명과 면직에 대해서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40조 보세요. 제가 이렇게 법률을 얘기할 때 이것만 보지 말고 반드시 법전을 옆에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법률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가는 법률을 볼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사 선임 행위는 법인과 이사 간의 위임과 유사한 계약이다. 이게 이제 자꾸 나옵니다. 이 말이 위임과 유사한 계약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이 법인이 있다 합시다. 이 갑이라는 법인이 있는데 갑이라는 법인의 대표자를 A라고 하겠습니다. 요 관계는 결국 대표 관계를 갖거든요. A가 이제 죄송합니다. 이사라는 관계는 이 갑이라는 법인의 업무를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상당히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갑이라는 그 회사의 직원인 B라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직원 B는 각과의 사이에 고용관계에 있습니다. 고용관계. 이거는 위임관계에 준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이사는 상당히 자유로운 것이고 B는 고용관계는 종속적입니다. 종속적.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보면요. 이러한 부분도 사실 중요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고용관계는 민법상으로도 함부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은 해고라 그러죠. 해고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일단 위임 관계에 들어서면 이거는 해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이쪽이든 그냥 그만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는 기업에서 있죠. 기업에서 이사까지 가버리면요. 기업의 이사까지 가버리면 이제 고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 이하는요. 그 이하는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정년이나 그럴 때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데, 이사가 되면 좋기야 좋죠. 사장을 하고 좋기 좋지만은 그걸로서 그때부터는 보통 이제 기간이 뭐 2년 뭐 3년 되는데 주주총회에서 안 불러주면 그만이죠. 이사 선임의 흥결 이해관계인 선임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무효 또는 취소 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또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으로 직무 정지된 이사의 직무집행 행위는 무효이다. 뭐 당연한 건 요건 주의하시. 무효 또는 취소 의소라는 것은 이게 이제 사실은 무효 의소가 원칙이고요. 취소 의소는요. 그러니까 선임 행위의 취소 의소는 이건 형성의소라 그러는데요. 형성의소. 형성의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성의소라는 것은 대외적인 효력까지 있거든요. 대외적인 효력이라는 것은 원고와 피고 이외에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 형성의소입니다. 취소의소는 원래 형성의소거든요. 그래서 이사선임 흥결의 경우에 이제 이해관계인이 다투는 소송은 원칙으로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이거는 확인 소송이고, 무효는 원래 무효인 것이고, 취소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취소는. 그래서 이 형성의소라고 그럽니다. 이 형성에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회사에 있어서 뭐 그 여러 가지 뭐 취소의 소가 있죠. 결의 취소라는 소, 이런 소는 대세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고, 피고 외에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무효의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민법에서는. 그래서 또는 취소의소를 그냥 갈로 안에 넣어두세요. 제가 이 교재를 사실 이렇게 다른 것과 막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꼭 안내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주의해서 보면 됩니다. 직무집행된 이사의 행위는 절대적 무효. 직무집행 정지된이겠죠. 죄송합니다. 직무집행 정지된 이사 행위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나중에 뭐 유효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 직무집행 정지가 나중에 취소되고 하더라도 이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소송 비용은 이거 직접적인 관계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실무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회사가 있죠. 어느 단체가 있고 회사가 있는데, 갑이라는 단체가 있고 그게 이제 이사가 있습니다. 이사 A가 있는데 누가 제3자가요. 제3자가 A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어요. 그 경우에 이 소송 비용을 이 단체, 다시 말해서 법인이 대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형사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법인들 함부로 쓰면 이제 횡령이나 뭐 배임이 되는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대개 보면 이제 형사 사건을 당했을 때 대주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배임이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민사 사건인데 그것도 회사와 관련된 법인과 관련된 사건이라 그러면 이거는 돈을 대준다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이 형사 고소나 이런 경우에 당한 경우에 특별히 위법한 경우 아니라면, 아주 명백히 위법한 경우 아니라면 일단 회사에서 돈을 이렇게 지급한다, 보조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묵시적 선임, 대표자 유임이나 중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임기 만료 후에 대표자 개임이 없다면 묵시적으로 선임한 것이다, 이런 것이고, 사임, 이사는 언제나 사임할 수 있고, 왜? 위임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법 689조죠. 689조에 보면 이제 위임에 있어서 위임 해제의 자유입니다. 위임 해제의 자유. 그 누구나 위임자나 수임자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임에서 상당히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고용에 비하면 특징 중에 하나죠. 이 사임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단독행위인데 상대방이 있죠, 그죠? 수령 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해버린다. 그래서 이게 고용해지나 해고와는 구별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법인의 승낙, 이사의 결의가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해버리면 그걸 끝나니까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고용이거든요. 고용이기 때문에 사표를 냈다. 사표를 낸다고 해서 그냥 바로 안공무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의원 면직이라 할지라도 그 의원회에서 면직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받아들여져야만 되는 겁니다. 이건 위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통지해버리면 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사임에서 효력 발생 요건과 처리 불가. 쭉 보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반 경우의 사표시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도달해버리면. 처리할 수 없는 경우는 대개 이런 경우 이것을 대표자에게 사표를 위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게 있죠. 그런 경우는 대표자가 그걸 처리할 때까지는 아직까지 위임관계가 처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관에 따로 규정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에 따라서 사임의 의사가 사임의 효력이 정관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직 밟지 않았다. 그러면 그전에는 아직까지 사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독행위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리와 이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대표는 그죠? 그래서 이임에 있어서 긴급 사무 처리 의무, 긴급 사무 처리 권이라고도 하고 의무라고도 합니다. 권리로 본다 그러면 권리고 의무라 그러면 의무. 다시 말해서 임기 만료된 이사가 있는데 자기가 없으면 이게 이 법인이 저대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다는 긴급 사무 처리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죠? 이거는 인기 만료로서 이제 이건 당연히 이제 이런 사안이 아니면 당연히 퇴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다른 사유가 생겼다고 해서 긴급 사무 처리권이나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691조의 그 적용 시기는 적용 기준은 퇴임시를 임기 만료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그냥 이런 사유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퇴임하지. 나중에 그러고 나는데 얼마 후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저기 회사가 좀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2002년도 판결은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건데요. 새로 이사가 선임됐습니다. 후임이사 선임됐는데 여기에서 막 그냥 분쟁이 있고 소송까지 됐습니다. 그럼 전임 이사는 계속해서 긴급 사무 처리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원심은 그 반대식으로 그죠? 반대식으로 그런 당선 취지 그러니까 민사소송 적법한 당선자라는 취지 판결이 선고받아 확정됐다 그러면 확정 전까지는 그죠? 전 이사장에게 직무수행 권한이 있다고 한 원심 판결이 파기된 그런 겁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부분 재밌죠. 이거 여러 명의 이사가 동시에 퇴임한 거 이런 객관적 시험이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최저 이사 인원수 3인인데 2명이 퇴임을 했습니다. 2명이 퇴임하고 1명이 취임했습니다. 그럼 1명이 부족하죠. 1명이 부족하죠. 그 경우에 퇴임한 2사람 다 긴급 사무 처리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4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중에 1명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 동시에 퇴임했다 그러면 동시에 퇴임했다는 2사람 다 긴급 사무 처리권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긴급 사무 처리라는 것이 권리죠. 의무이기 때문에 만약 안 한다 그러면 안 했다. 긴급 사무 처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배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 이제 이사가 있는데 회장만 대표권이 있고 또 회장을 따로 또 대표자를 따로 이 총회에서 선임한 뭐 이런 게 있으면 이건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회장이 결의되고 이사가 여러 명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사들은 회장 그 대표권이 없으니까요. 회장은 후임 대표자가 후임 회장이 임명될 때까지 긴급 사무처리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 2000년도 판결 이거는 이제 이 판결을 읽는 사람이 혹시 잘못할까 싶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지금 이제 임기 만료된 이사에 대해서 다른 이사가 누가 했던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이 사람 도저히 안 되니까 이해관계인이 직무수행 금지 가처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저기 이사가 5명인데 지금 4명이 이 사람 나가면 4명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 당연히 긴급사무처리권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이 직무수행금지 가처분 심의를 아예 그냥 기각해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가처분 사건에서는 전임 대표자의 긴급사무처리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이건 왜냐면 회사를 위해서 하는데 이 사람이 형편없다 그러면 이 긴급사무 그러니까 저기 있다 그러면 당연히 배제를 해야 되죠. 그죠?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돌려 말한다 그러면 이 원래 긴급 사무 처리가 아니라 원래 지금 제대로 된 권한을 가진 이사라 하더라도 이게 시원찮으면 어떻게 직무수행 금지 가처분을 하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거 다 끝나고 난 뒤에 긴급을 하는 이 사람은 당연히 직무수행 금지 사유가 되면 직무수행 금지를 해야죠. 그러고 난 뒤에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판사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직무수행 그러니까 긴급 사무처리권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가처분 자체를 그대로 기각해 버렸어요. 사람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구이사의 의무 수행에 부적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다 직무수행권의 범위는 현상 유지적인 범위로 제한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사의 수직 권한은 가지지만은 현행 이사 해임하고 이런 건 안 되죠. 이사는 해임 자유, 이임 유사의 관계 있기 때문에 해임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정관에 이사의 신분 보장 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게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해서 함부로 이사 해임할 수 없습니다.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입니다. 원래 이제 이사 변경 등기는 등기해야 되고 이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등기 요건이 됩니다. 즉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수. 다시 말해가지고 그 전임 이사가 등기대에서는 그 전임 이사가 뭐 엉뚱한 짓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인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등기 자체는 공신력이 없죠. 그죠? 공신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까? 공신력.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그 실체적인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는 그런 힘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등기가 그렇죠. 등기가 우리가 물권 변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건 공시입니다. 공시. 자꾸 헷갈리죠. 공시와 공시는 헷갈리죠. 공시를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은 이거 말이죠. 그 아무런 법률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기재가 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슨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껍데기에 불과하니까요. 그죠? 공신력은 없다는 겁니다. 변경 등기가 되기 전이라도 새로 선임된 이사간 직무집행에는 법인에 대해서는 유효합니다. 제3자에 대해서는 몰라도 법인에 대해서는 유효하다. 왜? 대항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무대행자는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등기해야 된다. 그죠? 직무대행자 권한은 통상사무에 속하는 것만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건 물론입니다. 근데 이 위반한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직무대행자에 대해서 어떤 등기 그 권한 자체를 등기한다거나 이랬을 경우는 모르겠는데 요러한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래 확실히 등기했으면 또 선이라고 볼 수는 어렵겠죠. 통상사무는 그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죠. 여기는 이제 그 소송에 들어가 그 가처분 결정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본안 소송의 항소를 막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은 이제 법인의 책임. 직무대행자 통상사무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한 경우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책임집니다. 이게 이제 60조 이지만 상법 407조나 408조 똑같은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후임자 선임과 직무대행자의 권한. 이 재밌는 게 말이죠. 가처분 재판으로 해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그 후에 이제 저희 대표자가 좀 시원찮다 해가지고 이 법인에서 괜찮은 사람을 뽑았습니다. 선임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직무대행자가 권한을 가지지 새로 선임된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가 이사의 권한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가지느냐? 이 가처분,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권한을 가집니다. 이사의 주의 의무는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해야 된다. 선량한 관리자. 이게 이제 위임에서 항상 나오는 말인데, 위임과 비슷한 업무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의 특히 사무를 처리해주는 사람은 항상 선량한 관리자. 선량한 관리자가 뭘까요? 선량.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가 임무를 해태할 때는 법인 내에서 연대에서 손해배상 책임진다. 근데 요새 여기서는 이 연대는 일반적으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연대는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다시피 부진정 연대입니다. 부진정 연대와 부진정 연대. 뭐가 다르냐면 회사가 있고 또 여러 명이 이사가 있습니다. 이사가 있는데 얘들이 그냥 제3자인 A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 경우에 A는 가백에도 어떤 경우는 법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을에게도 지을 수도 있고 병에도 지을 수도 있죠. 요거는 이제 이사 임무
집행하는데 이제 회사에 대해서 말도 요것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갑은 이제 을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병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가 1억입니다. 그럼 얘한테도 1억, 얘한테도 1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2억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런 말 아니죠. 그죠? 얘한테도 1억 청구하고 병에 무조건 1억 청구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1억을 받으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뭐 이중으로 땡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경우를 이제 쉽게 말해서 연대라 그러거든요. 하나의 채무에 대해 둘 다 그 책임쟁이 연대인데 민법에서 연대 채무란 규정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규정이 많이 있는데 을병끼리 어떤 한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막 병이나 가백에도 막 그냥 그 효과가 있으면 절대적 효력이라 그러는데 뭐 면제, 상계 뭐 그때 절대적 효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손해배상을 특히 받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좀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에 생겨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1억을 청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부진적 연대입니다. 대충 이 정도 아시고 채권법에서 상당히 이제 상세하게 배울 겁니다. 보통 그 불법행위라든가 채무 불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이 지는 채무는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부진적 연대입니다. 이 사안 대외적으로는 법인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사무를 집행하죠. 그죠? 집행할 때 선량 관료주의 의무를 해야 되고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큰거에서 대출을 추인하는 것과 기간 연장한 이사의 책임. 이미 이제 그 잘못된 그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 추인하는 거라든가 기간 연장한 경우에 과연 책임을 질 것이냐. 추인이란 거는 뭐 거의 그 이미 한 대출 책임에 대한 어떤 것과 거의 비슷하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사가 한 10명 되는데 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 추인을 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 B, C, D, E, F 다 했다 그러면 내가 서로 반대했다기로서니 결국 통과됐을 거고 그러면 회사에 무슨 손해를 끼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개별적으로 했으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변제 기한 연장에만 찬성한 이사의 경우에는 이건 좀 다르겠죠. 그 대출 자체를 추인한 것과 그냥 기간 연장만 나중에 한 경우는 좀 다르겠죠. 그죠? 기간 연장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자금 사정이 나빠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손해를 봤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이런 거죠. 한보철강 대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가 일으켰죠. 은행에. 이제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인데 물론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많은 공공적 역할을 합니다. 그죠? 예금자 재산 보호, 신용질서 유지, 자금 중개 기능의 효율성 유지. 그걸 통해서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그 공공적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선관주의 의무를 요구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결의의 기권한 이사의 책임인데 상법 399조 보면 재밌습니다. 이사 고의과실로 이제 임을 게을리할 때는 회사에 대해서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걸 나놓고 적극적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결의에 그냥 찬성한 이사도 책임이 있는데
이 창간 이사로서 이 일을 한 기재가 의사록이 없다면 그 결의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래 가지고 하고 이제 원고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유리한 이제 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에요. 이 경우에 뒤에 보겠습니다. 기권이라고 적혀 있어요. 한 이사가 기권이라고 했을 경우 어떤가? 그건 이 일 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일 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이제 한 주주 한 사람한테 이사회에서 이제 기부 행위를 돈을 많이 줬습니다. 결의하면서 과연 그게 제대로 됐느냐? 그것을 심리할 때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한다. 우리가 법률은 그죠? 법률은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도 결국 언어가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우리가 꼭 써먹어야 될 언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결의를 할 때 제대로 된 결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프레이즈로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다. 요거 말고 좀 더 더 붙이는 말이 요 말이 가장 간편한 말입니다.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성관주의 의무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분식 회계를 한 회사 임직원의 책임자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 위법한 지시를 받아서 분식 회계를 한 경우에 그 회사 임직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회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그 대표이사의 지시는 곧 회사의 지시입니다. 그럼 회사가 지시해 놔놓고 그걸 따로 했다고 임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왜? 부당한 지시는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자, 위법하지만 그 분식회 해가지고 회사의 신용 등급이 상향 평가됐고 그것 때문에 회사가 영업 활동이나 금융 거래 과정에서 많은 이익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손해 본 것에 비하면 그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작아질 겁니다. 손해가 전혀 생기지 않았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됐겠죠. 그죠? 이사의 부분에 대한 책임 내용은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불이행 책임이 있을 수가 있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과 불이행 책임과의 관계는 둘 다 경합할 수 있습니다. 2009년도 판결은 재미있습니다. 어느 단체 대표자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그래 근로자가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 그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근로자가 그 대표자를 상대로 해서 네가 도대체 임무를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내가 손해를 봤다. 또 혹은 그 단체가 또 대표자 개인 니한테 대해서 내가 손해배상을 부담한다. 이거 소송을 할 수 있느냐? 물론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로자를 해고할 당시 객관적 사정이나 그죠? 근로자에 대한 해고 내용 여러 가지를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다. 그렇다면 서로 판결이 졌다고 해가지고 뭐 회사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영 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 판단 이게 참 재밌는데요. 어느 회사를 운영해 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판단을 하면 이렇게 하면 회사가 잘 될까 저렇게 하면 회사가 잘 될까 잘 되면 좋죠. 지금 안 되면 그냥 회사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죠.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잘못 투자해가지고 완전히 회사가 망하죠. 지금 좀 잘 되고 있지만 옛날에 삼성도 엄청난 손해를 본 투자가 있었죠. 뭐죠? 자동차 그죠? 자동차 투자해가지고 삼성이 거의 흔들거릴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어요. 삼성자동차.
근데 이제 이것이 경영 판단이라 그러는데요. 아무리 이사가 경영을 위해서 판단한다 하더라도 법령까지 위반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손해배상을 면할 수 없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이것도 있죠. 합리적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조사했을 때 합리적 자료로서 충분한 수집 조사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자, 대외적인 이사에 관한 법인 대표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대해서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뭐 정관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특히 사단법인 총회 결의에 의해야 된다. 사단법인은 특히 사단법인 총회가 가장 이제 중요한 거죠. 국가도 지금 뭐 국회가 제일 힘을 쓰잖아요. 그죠? 사실은 국회가 만든 법이 만사형통입니다. 법인의 대표에 대해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각자 대표 원칙. 이사는 여러 명이라 할지라도 각자 다 대표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권리 능력에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법인을 대표합니다. 원칙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법리는 대표기관이 법인 대표라서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누구한테 기속됩니까? 법인의 행위로 법인에게 다 기속됩니다. 대표에 대한 대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대리는 뭐 꼭 그렇지 않겠지만은 이제 이 본인이 갑이 있는데 본인이 자기의 어떤 그 자기의 행위를 보충하기 위해서 혹은 아예 없는 행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을에게 맡기는 거죠. 근데 대표는 어떻습니까? 법인은 행위 능력이 아예 없죠. 법인이 무슨 행위 능력이 있어? 손발이 있습니까? 이게 거의 법정 대리 비슷합니다. 법정 대리. 그래서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대표할 때는 반드시 누구누구를 위한 것을 표시합니다. 이거 현명입니다. 현명. 대리도 마찬가지. 누구의 대리인 누구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자체는 이제 원칙입니다.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 추인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정식 법인은 등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문제가 될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 비법인 사단 재단인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무권 대표행위의 추인, 무권 대표 소송행위의 추인. 소송행위에 있어서는 추인이 굉장히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표권의 제한.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정관 기재는 효력 요건입니다. 효력이 없다 되어 있죠. 그리고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대항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사의 이사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하지 말라 하면 안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할 수 없다. 그렇죠? 특별 대리인의 선임 이에 상반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신청을 해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먼저 정관에 따른 제한, 이사의 대표권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죠.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또 총회 결의도 가지고도 대표권 제한할 수 있지만 반드시 또 정관에 기재해야 되고 또 이건 나중에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역시 이것도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정관에 기재 않았을 경우는 반드시 완전히 무효냐 그런 건 아니고요. 대내적인 업무 집행 어떤 그 기준이 되죠. 그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은 대외적으로는 대표행위를 유효합니다. 이사 대표권이
정관 제한되고 등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면 법인은 책임이 없죠. 무권 대표 행위죠.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는 무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사단 법인, 비법인 사단의 경우는 이 재산 처분에 총회 결의가 필수적인 원칙으로, 그죠? 총회 결의가 필수적인데 여기는 필수적이 아닙니다. 사원총회 결의는 원칙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건 이제 대표권 제한이기 때문에 만약 이걸 제한 대외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등기 안 하면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장하지 못한 제3자는 지금 이제 등기만 있으면, 그러니까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뭐 선이든 악이든 다 주장할 수 없느냐? 안 그러면 선의의 사람에 대해만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거 있는데, 등기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요. 선의 악의 불문해서 무조건 주장할 수 없다. 우리 팔레이트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등기되지 않으면 무조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악의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없다.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전문에 얘기했죠. 이제 구성원은 우선 제3자는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이 있게 될 불이익은 대표자에 대한 채무 불이익으로 전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법인 사단이 있게 될 어떤 손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원이 너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대표자에게 손해 청구하는 것은 이러한 간접 손해는 할 수 없다는 거 전문 함 얘기했고요. 상대방이 악이거나 선의의 과실에서 거래 무효인 경우에 대표자에게 불명예 책임 물을 수 있다. 요건 아닙니다. 악이거나는 안 되죠, 그죠?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비법인 사단에 대해서 무조건 그 행위에 물을 수가 있고요. 선의이지만은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이제 어쨌든 간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까 그 대신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다만 이 경우에는 과실상기간을 할 수 있죠. 악일 경우에는 아예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없죠. 악이나 중과실도에도 물을 수 없잖아요. 전문에 비해서 됐으니까. 이건 제가 치우겠습니다. 선의이고 선의나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어서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권 제한 사실에 대한 상대방 고의나 과실. 비법인 사단은 그죠? 전문에 얘기했죠. 등기할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등기 가지고 뭐 선의 악이 다 그냥 물리치고 무조건 그거 넣을 수 없고요. 상대방이 고의나 그러니까 악이나 혹은 과실로 알지 못할 경우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항할 수 있고 안 그러면 거래 행위에 대항할 수 없다. 이익 상반의 경우 특별 대리인 되죠. 법인의 이익과 이사 이익이 대립되면 이사의 대표권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이사가 몇 명 있으면 다른 이사가 대리하면 되니까, 그죠? 그건 뭐 그 문제 없고요. 특별 대리인은 이사는 아니고 그냥 법인의 일시적인 대표 기관입니다. 이사가 여기 위반해서 이에 상충되는 행위를 하면 무권 대표 행위가 효력이 없죠. 직무대행자인 경우에도 이익상반 행위 이 부분 적용돼서 이 사람의 특별 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익상반되는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법에서 뭐 이사회사 거래할 때 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한 것이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 상대방은 모르는 거니까요. 원래. 그래서 상대방 이익을 가지고 무효를 나 해보니까 영 계약을 했는데 좀 시원찮. 마침 보니까 저쪽 저거 절차를 안 밟았다 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판례 하나 보세요. 요거라는 그 회장이 요구할 때는 누가 대리한다 이런 규정인데 그 요구라는 말은 사망,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될 때를 의미하지. 그냥 대표자와 단체가 이해 상반된 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요구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만으로 그 요구는 아니고요. 법원의 직무 집행 정지를 해가지고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요구가 되는 겁니다. 복인권의 제한. 아까 얘기했죠. 대리인에게 할 수 있는데 다 뭐든지 대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기관이. 그죠? 특정한 행위, 포괄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대리할 수 있게 하고요. 그 사람 대리인이죠. 이사는 자기가 선임한 대리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이제 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121조는. 이 판례는 앞에 나왔죠. 그죠? 포괄적 수임의 대행 행위는 비법인 사정에 혈육이 미치지 않는다. 주택조합에 관한 것이죠. 조합장이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해서 진짜 조합장, 그죠? 진짜 조합장이 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 법인의 불명예 책임진다 그랬죠. 진짜 조합장이니까. 그리고 표현 대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대표 행위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표현 대표 책임이나 불명예 책임은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둘 다 이제 법인 자체가 지게 되는 겁니다. 소송상의 대표 권한, 법인의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법인 대표자가 법인을 대표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법인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나중에 이제 민사소송법 할 때 당사자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대내적 권한으로는 법인의 사무 집행 권한을 가지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대내적인 업무를 가르치는 원칙으로 그죠. 여러 명일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어떻게 해요? 다수결입니다. 자, 요거가 다르죠, 그죠? 이사의 대내적인 업무는 과반수고 대외적으로는 각자 대표입니다, 그죠? 각자. 그래서 그 이사들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대외적으로 각자 대표가 되기 때문에 이사와 과반수 결합이 단독 대외적 대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그죠? 다만 이제 법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되죠. 재무 불이행이나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사의 여러 가지 의무, 법상 의무를 적어놨습니다. 이사회